안녕하세요. 또다시 젊고 어린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기에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일이기에 더 가슴 아프고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부모님들이 뉴스 화면에 비춰질 때마다 마치 제 일인 양 아프더라고요. 저 역시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이다 보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 것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번 참사처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저희 아이도 작지 않은 사고로 갑자기 하늘에 별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식을 앞세운 부모님들의 심정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며칠을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연들까지 전해 듣고 나니 더 괴롭기도 하고요. 그 젊고 아름다운 청춘들이 잃어버린 수많은 미래들을 생각하면 황망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도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인데도 애정 표현도 잘하고 지나다 꽃잎이 떨어졌다며 가져와 저에게 주기도 하는 아이였지요. 저희 부부는 그런 아이가 예술가가 될 것 같다며 아이의 그런 감성적인 면까지 사랑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였기에 그저 저희 곁에 건강히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26살의 나이에 조금은 이른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만나 남편이 군 입대를 하는 바람에 고무신 노릇을 하다 보니 더 이상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더 자리 잡고 하라며 말리셨지만 저희는 그냥 밀어붙였죠. 학교 앞 투룸 월세방에 신혼집을 차리고 살다 보니 동기들이 들러 맥주 마시고 노는 날이 단둘이 보낸 날보다 많기도 했죠. 그런데도 둘이 붙어 있을 수 있어 저희 부부는 좋았습니다. 남편이 취직을 하면서 학교 앞을 벗어나 오피스텔 전세로 이사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아파트 사서 이사가게 해줄게 라며 제 손을 잡고 약속하던 남편의 손을 잡고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디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33살이라는 나이가 되자 주변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의 아기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도 은근히 바라시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특별히 아이 생각이 없어서 가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생기길 기다리다가 조금 다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나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임신을 목표로 저희는 본격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아이 천사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시도한 지 2년을 넘어 3년이 지날 무렵엔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도 아이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우리 둘이 살아도 돼. 남들하고 다 똑같이 살 필요는 없잖아. 우리 마음 편하게 갖자.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번 유산이 반복되고 나니 호르몬 탓인지 예민해지더라고요. 회사 일에도 전처럼 집중할 수 없어지고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며 격려해 주셨지만 지치는 마음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만 포기하고 남편과 그냥 살아볼까 싶은 마음이 커져갈 무렵 몸에 변화가 느껴지더군요. 혹시나 싶으면서도 이번에도 또 아닐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해본 테스트기에 두 줄이 보였습니다. 그때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확실히 결과가 나오고 나면 남편에게 알릴 예정이었습니다. 병원을 가는 길에서도 얼마나 부들부들 떨며 갔는지 모릅니다. 진료를 기다리면서도 진료를 마치고 나서도 그 떨림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혜은님, 아니, 이제 김혜은 산모님이세요. 축하드려요. 심장 소리 들리시죠? 남편분하고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안정기까지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어요. 이제 나님 졸업입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눈물이 흐르며 떨림이 진정되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드리고 진료실에서 나와 집으로 가면서 남편에게 줄 꽃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카드도 썼었죠. 아빠가 된 걸 축하해요. 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는 꽃다발 사이에 임신을 처음 알았던 임신 테스트기를 꽂았습니다. 샤워하고 나온 남편에게 내밀었더니 남편은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아, 잊어버린 날이 없는데? 라며 눈이 커지더니 메시지 카드와 임신 테스트기를 보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더라고요. 고생했어. 당신이 고생했지. 너무 고맙다. 어떤 녀석인지 엄마 아빠 이렇게 마음고생 시킨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얼른 얼굴 보고 싶네. 라며 울면서요.
임신 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입덧도 없었고 움직임도 좋고 힘찬 심장 박동음을 들려주는 뱃속의 아이에게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배가 나오는 제 모습도 좋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혹시나 무리가 갈까 걱정하시며 회사를 제가 그만두었으면 하시더라고요. 저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 어떤 엄마가 될 것인지 육아서를 뒤져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양가에서 조금씩 도와주신 덕분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작은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었기에 아이방을 꾸미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 보내는 그 모든 시간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의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는 그 행복은 더 깊어졌습니다. 물론 배가 커지면서 숨도 차고 바로 눕지도 못하고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잘 때 쥐도 나고 골반이 뻐근하게 아플 때는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아이를 만나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되는 길이라면 뭐든 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이만 건강하다면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고 해도 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은 그렇게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셨을 테고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때는 오로지 저와 아이만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태교에도 열심히 동참해 열심히 책도 읽어주고 제가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멀리 사시지만 저희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시려고 애를 쓰셨고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던 그 시기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쁜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은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임신을 알았을 때보다 더 기뻤고 드디어 아이를 직접 안고 만났다는 사실에 설레는 마음과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컸고 깊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벅찹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기분 같으면서도 온몸이 붕 떠오르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인형보다 작은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렸을 때 저는 그때야 눈물이 났습니다. 태명이 알콩이었던 아이에게 알콩아, 엄마야 하고 속삭였을 때 아이가 젖을 빨다가 방귀를 뀌었는데 그때 남편이 젖을 빠는 아이를 보다가 웃으며 얘 지금 방귀 낀 거야? 알콩아, 아빠야 라며 아이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는 아빠 목소리를 듣고 아는 척을 하고 싶었는지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보는 채를 해 저희 부부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저희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저희 부부에게 실망감 한 번 안겨준 적 없이 잘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수줍음이 많아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해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이내 곧 극복하고 반장도 하고 성적도 좋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교우 관계도 좋고 각종 교내대회, 교회대회에 나가 학생부 성적이 좋아 특목고를 목표로 공부를 하자며 학교 선생님께서 먼저 권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학원에서도 아이 학원비를 면제해 줄 테니 보내시라는 권유도 받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저희 부부의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저희 아이 칭찬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닌 척했지만 너무 뿌듯했죠. 안 그래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이가 저와 남편에게도 잘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꽃을 사거나 작은 케이크를 사 생일을 축하해 주기도 하고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에는 데이트하라며 영화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예쁜 말만 했습니다. 눈웃음 가득 머금고 저를 향해 웃으면 저는 뭐든 정성을 쏟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저희 곁에 와준 것이 저희 부부의 가장 큰 복이었으니까요. 아침은 꼭 밥으로 먹는 아이를 위해 새벽잠을 포기하고 아침상을 차렸고 아이가 공부하다 출출할까 싶어 저녁상을 물리고 간식을 만들고 치우느라 항상 12시가 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혼자 두고 싶지 않아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가 아이가 간식을 찾으면 챙겨주기도 했고요. 그렇게라도 공부로 고생하는 아이에게 정성을 들이고 싶었습니다. 맥주를 좋아하는 저였지만 아이를 챙기는 과정에서부터 끄는 터라 맥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술을 마시고 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아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종교도 없는 저희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상생활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정돈되게 생활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삼아 남편에게 나는 우리 훈석이 대학 가면 어디 가서 마음껏 맥주 마시는 게 소원이야. 그때까지만 참고 그때 이후엔 예전처럼 마시면서 즐길 거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지금도 가끔 한 잔은 괜찮아. 당신 너무 수도승 같아. 라며 웃었지만 저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서 아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학생회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며 성적을 내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으니 더 늦은 시간까지 공부했고 더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런 아이의 건강이 걱정돼 학교에 오가는 길은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려고 했으나 아이가 엄마, 나 그 정도는 혼자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라며 혼자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저 마음만 졸일 뿐이었죠. 그냥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아이를 설득해 제 고집대로 해볼 걸. 지금 돌이켜보면 좀 그랬어도 됐는데 아이가 아파트를 나서는 걸 베란다 창을 통해 내려다보기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걸 알았던 아이가 손을 들어 흔들 때라도 달려가 엄마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유난히 날이 어둡고 바람도 많이 불면서 비가 꽤나 내렸습니다. 패딩을 막 꺼내어 입을 때라 춥기도 추워. 훈서가 오늘은 엄마가 데려다 줄게. 비도 많이 오고 너무 쌀쌀하다.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런 날 엄마가 저 데려다 주시고 혼자 오셔야 하잖아요. 빗길에 운전도 위험해요. 버스 타고 내리면 바로 앞이 교문이라 괜찮아요. 라며 장갑까지 챙겨 웃으며 가더라고요. 날이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고 아이를 배웅했지만 괜히 그날따라 아이가 나서는 등굣길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 날이길 바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저 놓아주는 수밖에 없는 나이이기도 했으니까요. 괜히 불안한 마음에 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따라 우리 아들이 그냥 학교에 간다는 말이 왜 이렇게 서운하니? 학교 도착하면 엄마한테 잘 도착했다고 답장 좀 해줄래? 라며 투정 섞인 메시지였죠. 다른 때 같았으면 전화를 하거나 바로 답장을 했을 아이인데 답이 오지 않더군요. 너무 졸으니 기분이 상했나 싶어 괜히 메시지를 보냈나 하던 차에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교실에 아이가 도착했어야 하는 시간인지라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어머니, 혹시 훈석이가 마을버스 타고 등교하나요? 라며 다급한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도 타고 갔어요. 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니 어머니, 별빛병원으로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훈석이만 등교를 안 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빗길에 사고가 나면서 버스가 전복됐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여럿 있다고 해요. 저희도 지금 파악 중이라 라는 소리까지 듣고 전화를 끊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병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해 여보, 혹시 모르니까 훈석이한테 전화 좀 해보고 통화되면 나한테도 연락 좀 해줘요. 라며 말을 하면서도 저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보니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얼핏 봐도 작은 사고는 아닌 것 같아 아이가 저 버스를 탔다면 조금 다치진 않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아이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제 놀란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며 병원으로 들어섰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니 여기저기서 다친 학생들과 노인분들이 보였습니다. 마을 버스다 보니 아이처럼 학생들이나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타신 것 같더라고요. 데스크로가 아이 이름을 말하고 실려온 환자 중에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있더군요. 이름을 확인하고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로 향했습니다. 저희 아이 위로 의사 선생님이 올라타 CPR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잘 다려 입혀준 교복 바지는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아이가 그토록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사준 운동화는 한 짝만 신고 있더군요. 아이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고 저는 놀란 채 서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제발 저희 아이 좀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자 병원으로 왔는지 제 손을 잡더군요. 남편이 온 것을 확인하고 나니 저는 마음이 더 다급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훈석이... 라는 저의 손을 잡은 남편은 보다 더 꽉 잡으며 아이가 처치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아이의 심박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처치를 마치신 의사 선생님이 저희 부부를 보시고는 급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머리 쪽을 크게 다치면서 출혈이 많은 상태예요. 보호자분들은 수속 밟아주시고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감기 한 번을 잘 안 걸리던 아이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내가 그동안 너무 자만하며 아이를 키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며 이런 시련이 오는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아플까 싶어 속이 쓰리고 아프기도 했고요. 아이가 깨어나면 더 열심히 아이를 위해 살겠다며 제발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바라고 말았습니다.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밤이 늦어져서야 아이는 중환자실로 옮겨갔고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께서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일단 출혈이 커서 출혈을 막는 수술을 했고 출혈 부위로 인해 또 다른 파열이 일어나지 않게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부위가 워낙 예민한 부위라 경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깨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깨어나는 게 제일 큰 문제겠지만 깨어나더라도 여러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도 못하고요. 뇌사 상태가 될 확률도 높은 편이라 의식이 돌아오는 게 제일 급선무이긴 합니다. 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고 남편은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인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이가 웃으며 엄마, 무슨 꿈을 꿨기에 이렇게 땀이 났어요. 우리 엄마 보약 먹어야겠네. 맨날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꿈을 엄청 꿨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저를 안고 웃으며 대화하는 꿈이요. 그게 현실이고 현실이 꿈이길 그렇게 바랐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이를 보러 가 물수건으로 닦아줄 수 있는 선에서 구석구석 닦아주며 훈석아, 엄마 왔어. 일어나서 엄마 좀 봐주면 안 돼? 엄마는 우리 훈석이랑 눈 맞추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언제 일어날 거야? 응? 이라며 말을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아이 곁에 있는 기구들의 소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일어날 거라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지역 뉴스에 난 기사를 보니 부상자가 30명이고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님과 상대 차량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거의 경상이었으나 그중 3명이 중상 환자였는데 우리 아이는 부상자 중에서도 중상 환자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과속을 하던 상대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버스에 충돌했고 중심을 잃은 버스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난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버스 안에서 서 있던 승객 중 하나였고 충격으로 유리를 뚫고 튕겨나가 도로에 떨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친 거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사고를 당할 당시의 상황들을 전해들을 때마다 마치 저도 그 자리에 있던 것처럼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제 머리가 부딪히고 제가 버스와 함께 뒹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깨어나 그때 그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 주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전처럼 아이와 마주보고 웃을 수만 있으면 저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던 저는 진작 종교를 갖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후회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은 저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 방에 앉아 멍하니 있기가 일쑤였습니다. 아이의 사고 후 남편은 휴직을 하며 저와 함께 아이 병원에 다녔는데 저를 아이 방문 밖에서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고는 하더라고요. 남편도 워낙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사람이었기에 얼마나 괴로울지 느껴졌지만 남편의 마음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 돌보느라 엄청 애를 썼습니다. 애써 별일 아닌 척 하면서도 항상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으니까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만큼 괴로운 사람이 남편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도 피고 새싹이 피며 바쁘게 걸으면 은근히 더워질 때까지도 우리 아이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몇 차례 위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이는 버텨주었습니다. 드라마처럼 그러다가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며 아이가 견뎌주는 것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아이 교복도 더 단정하게 다려놓고 아이 방에 먼지도 쌓이지 않게 닦았습니다.
아이가 언제 돌아와도 바로 쓸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런 저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아이에게는 심정지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유난히 꽃을 좋아하던 아이가 꽃처럼 깨어나길 기다리던 저희 부부는 끝까지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통스러운 것을 알면서도 놓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런 저희 부부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심란해져 잠을 못 자고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다 잠깐 졸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안운석 환자분 위급한 상황이라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라는 간호사 선생님 말씀에 손을 벌벌 떨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운전을 못하겠다고 택시를 타자며 콜택시를 부르더라고요. 얼른 채비를 하고 아이를 만나러 갔더니 아이는 벌써 하늘나라로 갔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 오셔서 안우석 환자 오전 6시 57분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시는 의사 선생님 뒤로 얼굴까지 이불을 덮은 우리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고 보니 주렁주렁 달고 있던 여러 줄들이 빠진 채로 아이가 평온하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덥수룩하게 자란 머리와 거칠어진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지만 이제는 편안해진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얼굴을 부여잡고 제 볼을 맞대고는 훈석아, 엄마 두고 가면 어떡해? 훈석이 없이 엄마는 어떡해? 라며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곁에서 아이의 허리춤을 끌어안고 훈석아! 라며 울부짖듯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미동도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저희 부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양가 어른들도 오셔서 저희를 끌어안고 우셨지만 저희는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리를 삼키며 울었습니다. 목부터 배꼽 부근까지 뻐근하고 뻣뻣해지며 고통이 느껴졌지만 아프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도 눈물만 흘리실 뿐 어떤 큰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고통을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그때는 그 인사도 못 전했습니다. 친정 오빠네와 시누이네가 와서 저희 부부 손을 잡으며 인사를 할 때 같이 온 조카들을 보니 마음이 더 일렁여 괴로워지긴 했지만 아이가 좋아하던 형들과 누나들이라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 생각이 더 나서인지 숨이 차오르고 어지럼증이 느껴져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바람을 쏘이러 잠깐 밖으로 나섰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질 때였는지 하늘 한쪽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아이가 어릴 때 놀이터에서 함께 보던 하늘이었습니다. 그때 아이에게 해님이 붉게 인사하는 시간이다. 이제 들어가서 밥 먹을까? 라며 데리고 집으로 갈 때 보던 하늘이었죠.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이와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 와락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장례식장 문 앞에 쪼그려 앉아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지 남편이 저를 찾으러 나왔더군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일으키며 분석이가 당신 이러는 거 알면 속상해.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을 얼마나 했어. 일어나 들어가자. 훈석이 가는 길 잘 지켜줘야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아이 곁을 더 잘 지켜줘야 할 것 같아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서는데 복도가 시끄럽더라고요. 보아하니 아이들이 상복을 입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둘러싼 어른들이 다투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에 낀 아이들을 서로에게 밀쳐가며 소리를 치는데 아이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서로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들리더군요. 효연이 이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도 할 만큼은 했어요. 얘네 아빠 아플 때 우리가 다 수발하고 도왔잖아요. 그럼 효연이 이모도 이제는 아이들을 책임져야죠. 라고 한쪽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다 듣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효연이 고모, 당연히 애들 아빠가 아프니 그쪽에서 하는 게 맞죠. 우리 언니 아플 때는 우리가 다 했잖아요. 우리 언니 죽고 형부한테 그렇게 애들 보내고 재혼하라더니 이제는 아예 애들을 내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박씨지 홍씨예요? 우리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그럴 생각도 없어요. 우리 언니 고생시킨 것도 억울한데 애들까지 못 맡아요. 라며 받아치는 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눈아픔에 안겨 울고 있는 아이가 우리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상복을 입고 달려와 아이들을 안으니 소리치던 사람들도 놀랐는지 조용해지더군요.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듣잖아요. 아이들이 울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라며 아이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에게 가자. 잠깐 저쪽으로 가서 있자. 어른들 말씀 끝날 때까지만. 응? 이라며 아이들을 저희 아이 빈소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오더군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잡지도 않고 하던 대로 계속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을 빈소 안쪽에 마련된 가족실이라는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고 앉히고는 밥은 먹었니? 밥 먹을래? 라고 물어보니 두 아이 다 고개를 푹 숙이고는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리며 울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저는 아이들에게 아줌마는 아들이 사고가 나서 아프다가 하늘나라에 갔어. 그래서 여기 있어. 너희는? 이라고 물으니 누나아이가 저희는 아빠가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아빠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집에 빚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라면서 울더군요. 큰아이는 6학년이라고 했고 동생 아이는 4학년이라고 하더군요. 아직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못나게도 서로 아이들을 떠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밖이 좀 잠잠해졌는지 남편이 와서 애들 할아버지가 찾으러 오셨어. 데려가신대. 라고 전해줘서 아이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 걸려 아이들 학교와 이름을 알아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손님을 맞이했고 정신없이 아이를 마지막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아이는 화장을 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납골당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를 발인부터 화장하고 안치하는 동안이 더 힘들더군요. 이제 정말 아이를 다시는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다는 생각에 몇 번 정신을 놓을 뻔 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아이를 잘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억지로 버텼습니다.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저희 부부는 상복을 벗지도 못하고 거실에 앉아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울지 못한 걸 마저 울기라도 하는 양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엉엉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드나들던 아이 방인데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거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미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슬픔이라는 게 아마 그런 순간에 쓰는 말일 겁니다. 그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들었다 깨어나 또 울고 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그랬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였죠. 그러다 문득 남편을 보았는데 머리는 새하얗게 되어 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있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본 제 머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누이가 싸온 죽을 그릇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데워 남편에게 내밀며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그날 훈석이를 끝까지 안 데려다줘서 미안해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야 내가 데려다주고 출근했어야 했어 내가 미안해 라면서 제 손을 잡더니 여보 훈석이 엄마 우리 삽시다 훈석이도 그걸 바랄 거야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잘 지내다 왔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라더니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연 될까 싶었지만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츰 저를 추스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복도 벗고 집 청소도 하고 시간 맞춰 밥도 먹고 침대에 누워 자기도 했습니다. 잠이 들 때마다 아이 꿈을 꾸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지내보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집안에서 생활이 자리 잡으며 남편과 저는 아이 납골당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먹고 아이에게 인사하러 갔습니다. 훈석아, 엄마 오늘은 너 방도 좀 치우려고. 훈석이 냄새 없어질까봐 빨래는 못하겠는데 먼지는 치우려고. 우리 아들 먼지 싫어하니까. 라며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복직을 했고 저는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아이를 만나러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아이들이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개인 사정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인 채로 오들오들 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앞에 가 아이들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동생 아이가 교문을 나서는 게 보이더군요. 얼른 달려가 아이에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이도 저를 기억하는지 알아보더군요. 아이를 차에 태우고 집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끼리 지내는 건가 걱정이 돼서 가봐야겠더라고요. 아이는 학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빌라 건물을 가리키며 저기 2층이에요. 라더군요. 그래서 아줌마가 가서 맛있는 거 해줄까? 아줌마 짜장떡볶이 잘하는데. 라고 했더니 아이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장을 보고 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 누나가 문 앞에서 동생을 찾고 있더군요. 저와 동생을 보더니 동생을 끌어안으며 없어진 줄 알고 놀랐잖아. 라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가 같이 장 좀 보자고 했어. 미안. 서둘러 온다는 게 이것저것 사느라. 라며 누나 아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누나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묻더군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할까? 라며 아이들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어른들의 손을 타지 않은 것 같더군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안 사니? 라고 물으니 할아버지가 주소를 옮겨놓으시긴 하셨는데 가끔 오세요. 일주일에 2~3번? 원래 멀리 사셨거든요. 그런데 보험금으로 빚 갚으시려면 같은 주소지에 사는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지? 아줌마가 너희 생각이 났어.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서. 라고 하자 누나 아이가 왜요? 저희를 왜 도와요? 라며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아이의 눈빛을 보자니 마음이 아파져. 아줌마는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들을 먼저 보냈어. 그런데 효연이와 효기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하니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될까? 라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누나 아이에게 전달이 됐는지 아이는 제 눈을 들여다보다 본인도 같이 울더라고요. 아무도 저희를 보살펴주지 않아요. 저희는 아직 너무 어려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저희를 이라면서요. 그날 집으로 가 남편에게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후원하고 싶어. 그 아이들도 너무 안 됐어. 라고 하자 남편은 일단 아이들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자. 아이들 친척들도 만나봐야 하고 이왕지사 후견인 등록도 하면 좋고 빚 부분은 얼마나 어떤 빚이 있는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아이들 등본 좀 떼와. 우리 동기들 중에 보험회사 다니는 애들 많잖아. 라고 하더군요. 남편 말대로 알아보니 아이들 친가 쪽으론 고모네 뿐인데 이민을 준비 중이었고 외할아버지는 결혼 안 한 외삼촌과 농사를 지으시느라 자주 오실 형편이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형편도 매우 어려워 기초수급자라고 하시고요. 이모는 자녀가 셋이고 형편이 좋지 못해 남매를 맞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빚은 아빠가 아플 때 진 빚인데 아버지가 사망하며 나온 보험금으로 해결이 됐고 엄마는 보험도 없이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아이들 앞으로 남은 빚도 없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주변 어른들의 도움 없이는 힘든데 아이들을 도울 어른들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후견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친척분들에게 관련 서류에 다 사인을 받아 서류를 만들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 평일에는 2차례, 주말에는 1차례 집에 들려 아이들 집 청소도 해주고 먹거리도 만들어 놓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데리고 가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쭈뼛거리더니 나중에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멀리서 제 차를 알아보고 달려올 정도였죠. 아이들은 시험을 보는 날을 더 좋아했습니다. 매번 100점을 맞아왔거든요. 워낙 눈치도 빠르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인 것 같았습니다. 총명한 게 눈에 보였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 보람을 느꼈고 아이들을 위해 보내는 시간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이를 돌볼 때처럼 힘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열심히 아이들을 만나러 다니니 주말에는 함께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과도 잘 지내주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거나 시험 점수가 높으면 저만큼 기뻐하며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저희 부부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아픈 곳이 비슷해서인지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큰아이는 법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작은아이는 의대를 목표로 과학고에 입학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이들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이들 이모, 외삼촌, 고모는 연락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이들 사는 집 정리하고 우리 집 근처로 하나 전세를 얻어주는 건 어때? 효기 학교 다니기도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 효연이야 어디서 다니든 똑같지만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이들 지내는 집은 월세이니 정리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게 더 아이들 공부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시누이가 들었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요. 생판 남인 애들을.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애들 어학연수 가는 거나 좀 보태줘요. 라며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간간히 올케 언니도 전화를 해. 고모,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뭐 해줄 거예요? 애들이 포상 걸면 더 열심히 한대요. 하고는 해. 그걸 왜 제가 해요? 언니랑 오빠가 해야지. 하고 끊기는 했는데 시누이까지 그러니 좀 찝찝해지더군요. 우리가 자식이 없으니 조카들 앞세워 저희 재산 챙기려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냥 기우이길 바랐지만 몇 년 뒤 그 기우는 사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이까지 의대에 진학하고 나니 큰애가 저와 남편에게 정식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입양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저 변호사 될 거고 효기 의사 될 거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받은 사랑 진짜 자식이 돼서 갖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러자고 했죠. 그리고 저희 아이 납골당에 데려가 훈서가 너 동생들 생겼어 라며 인사를 시켰고 아이들 부모님 산소에가 아이들 잘 챙겨서 시집 장가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네와 오빠네, 조카들을 초대해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는 저희가 이 아이들 입양하기로 했으니 이제 가족으로 맞이해 주십사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네 막내가 그럼 고모네 재산은 쟤들이 가져가요? 생판 남인데?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몫으로 좀 떼어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하더군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다른 조카들도 그죠? 생판 남한테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굳이 입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라며 거들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한마디 하려는데 아들이 막 크게 웃더군요. 그러더니 아니 그렇게 능력들이 없으세요?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 재산 필요 없어요. 저는 이미 전액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나간 고학대회에서 재단 장학금 나오는 걸로 용돈 하고 있고 누나도 장학생이고요. 로스쿨도 장학금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저희 누나 시인이라 책 출판해서 번 돈으로 용돈하고 있어요. 저희 지내고 있는 집 전세 대출도 저희가 다 갚아드렸는데 무슨 유산 타령들이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사후에 돌아가신 형 이름으로 형 모교에 전액 장학재단 만드셔서 기부하신댔어요. 이미 그 서류 누나랑 같이 등록했고요. 아니 얼마나 못나고 자신이 없으면 부모님도 아니고 고모랑 삼촌 주머니를 탐내요. 진짜 별로다. 라고 하더군요. 한동안 말이 없이 쭈뼛거리던 조카들은 하나둘 식사 자리를 빠져나갔고 오빠와 올케가 아무리 그래도 서운하네요. 라며 나가자 시누이도 참나 살다가 별소리를 다 들어. 라며 가더군요. 남편과 저는 한동안 기가 차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웃음이 나더군요. 그래서 고맙다. 새삼 더 너희가 자랑스럽네. 라고 하자 딸아이가 저를 안으며 돌아가신 오빠는 더 잘하셨다면서요. 우리가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엄마 아빠가 더 자랑스럽게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세요. 라고 하더군요. 두 아이가 아니었다면 삶이 무너져 어떻게 될지 몰랐을 저희 부부에게 이 아이들은 복덩이였고 생명줄이었습니다. 마치 먼저 간 훈석이가 보내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 인연이 뒤늦게 부모 자식 인연이 된 것도 감사한데 아이들이 너무 잘 되어 더 감사하는 요즘입니다. 아이들은 그때 큰소리 친 대로 지금은 변호사와 의사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훈석이가 살았다면 어떤 어른이 됐을까 상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두 아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고 있어 감사합니다. 저는 복이 참 많은 여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처럼 운이 좋게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번 참사를 겪고 고통에 빠지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이겨내시고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을 위해 힘내시라고 하고 싶네요. 그래도 버티시라고요. 쉽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